하나씩 볼까요? 자, 먼저 시의 발상과 표현은 수사법과 굉장히 긴밀히 관련이 됩니다. 시어가 첫째 줄 함축적 의미를 지닌 것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수사법이 가장 기본이죠. 그 중에 가장 관련된 게 상징이라는 수사법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넷째 줄 시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함축적 의미에 눈 하면은 이런 일상적인 사물에 대한 지시적 의미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시 속에서 자아내는 미묘한 의미, 이게 바로 속뜻인데, 이 속뜻을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는 이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사적 기계와 아울러서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알아야 또 속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자, 서술 묘사, 비유, 상징 3, 4번 묶어보세요. 비유, 상징. 그 상징이 가장 함축적 의미에 밀착되어 있는데, 기타 주요 표현들 보면은 시적 자유라는 것도 있어요. 시적 허용. 이것은 이제 표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자유롭게 시속에는 허용한다, 이런. 한마디로 문법 파괴 이런 거 있죠, 그죠? 또 뭐 고나 사투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둘째 줄에 방언의 사용, 시어의 조탁, 음수율 조정 등. 자,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가 표준어에 맞습니다. 활용형이. 근데 아르십니까 이렇게 음절을 더 늘어뜨렸죠. 활용형 표기도 다르게. 언어 유희란 것은 말 그대로 시어를 우스꽝스럽게 다룬 겁니다. 유희. 그래서 거기 해학적으로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문에 보면은 치정과 정치 앞뒤 말을 바꿨죠. 그런데 치정은 알고 보면 남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건들, 이걸 치정사건 그러잖아요. 정치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좀 더 대의적이고 복합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걸 남녀의 정분에 비겼다니, 앞뒤 말을 바꾸면서. 그래서 그랬을 때는 정치의 치졸함, 그죠? 치졸함을 얘기한 거예요. 요즘 보면 요즘뿐만이 아니고 정치의 환멸을 느낀 이런 국민들이 정치 치졸함을 많이 보죠. 세계적으로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뒤에 현금이 실현하는 현실, 실현과 현실을 앞뒤 말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현금을 실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뒤 말을 바꿔 표현하면서 물질 만능의 현실을 지적한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식. 근데 조금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사시다 보면은 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 키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돈의 액수에 고민의 깊이가 비례한다. 물론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돈이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이긴 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곤란하죠. 돈을 위해 산다가 아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풍족하고 약간의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위치가 주객 전도돼가지고 돈을 위해 산다, 돈이 모든 것이 최고다. 물론 자기가 살아오는 이런 일상의 경험론 속에서 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속박을 받았다거나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건 못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만은, 결국은 인간다운 삶의 추구가 삶의 목표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마 인류가 계속 존재하는 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돈은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고 재료일 뿐입니다. 이게 주객 전도된 삶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지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현실에 그 뭐 드라마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오로지 돈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마치 돈의 벌레처럼 그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 점도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네. 자, 시적 긴장은 우리가 시어간에서 그지 대립관계 띈 시어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추천서도 한번 본다 얘기했는데 그 조금 전에 본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할 때 별과 바람 이게 대립관계 아닙니까? 그게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 이걸 시적 탄력감을 시적 긴장 그래. 영어로 텐션 그러고. 이걸 소설로 가져가면 갈등 이거와 통하죠. 그죠? 갈등. 똑같다가 아니고.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거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공부하겠지만 이 인물 여러분이라도 좋습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욕망. 그죠? 이 욕망과 현실의 어떤 삐걱거림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당장에 공무원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데도 뭐가 갈등이 생깁니까?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또 여러 가지가 자기 발목을 잡는 요소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정말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안 달아서 이럴 게 자괴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여러분의 머리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의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럼 바르게 학습하는 방향을 잘 체득해서 이해하고 노력해야 그게 필요한 거죠. 자, 다음에 감정이입. 시가 간접적인 문학이라 본다면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슬프냐, 기쁘냐. 그러나 그건 1차원적이고 그것보다 오히려 감정을 이렇게 안으로 숨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감정,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른 사물에 의탁해야 하는 표현을 감정을 옮겼다. 이입은 옮겨다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감정을 옮긴 대상물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T.S. 엘리엇이 한 말이 있죠. 그죠? 객관적 상관물. 뭐 이렇게들 얘기한 거야. 예문 볼까요? 서러운 내 가얗고요. 수사법이 의인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 문맥을, 이 문장을 바르게 우리의 어순, 국어의 일반적 어순이 맞추면은 내 가야금이 서러워한다. 이런 얘기 아니까. 그지? 그렇다면 가야금이 서러워한다는 것은 가야금은 무생물인데 어떻게 서러운 감정을 가지느냐니. 수사법은 의인법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서러운 감정의 출발점은 진원지는 누구다? 냅니다. 나의 감정, 서러운 감정을 가야금에 옮겨 표현해.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뭐 조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황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황현. 들어보셨어요? 황현. 황매천. 매천야록. 그러면 내가 예문을 너무 어렵게 적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언급하고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 가운데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왕방연. 이 사람은 단종을 영월에 유폐하고 유폐시키고 그 호송 책임관이었습니다. 건부도사라 그러죠. 건부도사. 그 사람이 적은 시조가 하나 있어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기 없고 그죠? 내 맘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마지막 구절이 잘 한번 새겨들어 보세요.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밤길 예놓다. 저물도 내 맘 같아서 울어밤길 예놓다. 이건 감정이입입니다. 나의 울고픈 마음을 마치 강물이 울면서 흐른다고 표현한 것은 나의 그 단종을 이별한 슬픔, 나의 감정을 강물에 옮겨서 표현했잖아. 이게 바로 감정이입. 수사법은 의인법이 된다. 넌 거 이해하면 돼요. 뭐 2013년에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수사법 외에도 이런 표현법들이 여럿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비 진술을 한번 읽어두시고 결국은 이런 표현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의 속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함축적 의미, 시의 간의 관계, 표현법을 두고 시가 이렇게 전개되어 가죠. 이럴 때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문종으로 얘기하면 논설문으로 얘기하면 논지 전개 방식. 그죠? 또 일반적인 글의 서술 방식, 시에도 시상을 이끌어 내려가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닌가? 이게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그 셋째 줄 볼까요? 시 속에서 정서적 흐름이나 전개 양상이 작품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원리를 시상 전개 방식이다. 1번 봐요. 밑에 동그라미. 시간의 흐름도 기억력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 보면은 순차적 전개. 이걸 한자어로 추보식 그래요. 보통 추보식 구성을 하는 그와 같은 문종들은 기행문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점심때 어디 구경하고 저녁 때 와가 뭐 여장을 풀고 이런 식으로. 일기도 추보식이죠. 이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문의 이육사, 시도 그런 경우 있어요. 1, 2, 3년이 과거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리 하리 쭉 나와서 나중에 이제 사연이 현재예요. 지금 눈 내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년이 미래입니다. 다시 천고에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시상의 전개 양상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원리가 지배한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시간을 뒤죽박죽한 거예요. 이럴 때 가끔 시간의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여기 김종길의 성탄제도 그렇지만 뒤에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공무원 국어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역순행적 구성을 시간을 바르게 조율하는 문제가 백석이라는 시인의 여승. 백석 시인의 여승이 뒤에 또 나옵니다. 좀 이따가 몇몇 문제 풀어드린댔죠. 그때 보고. 시선의 이동은 읽어두세요. 시선의 이동. 그리고 네 번째 선경후정. 한자어입니다. 선경, 후정.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뒤에 감정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한시의 구성법입니다. 선경후정. 한시가 보통 뭐 이런 자연의 경치 얘기하고 나서 이제 감정 이렇게 많이 흐르거든요. 우리 현대시 시험에 한번 나온 것도 조지훈의 봉황수. 이 작품도 보면은 퇴락한 고궁의 모습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인의 망국에 대한 서름을 노래하고. 선경후정이죠. 그리고 5번의 정서적 추이 한번 연결해 두고요. 6번의 점층적 구조, 뭐 교목도 있겠지만 그 밑에 하나 더 적어주면 되겠죠. 좀 전에 우리 공부한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그죠? 기도, 사랑, 고독이라는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소재의 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들을 쭉 나열하는 시기예요. 따라서 예문의 김영랑의 5월,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시입니다. 밑에다가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로 얘기하면은 한림별곡. 경기체가입니다. 한림별곡. 한림별곡은 그럼 저것만 넣으세요. 시부, 하회, 서적 이런 식의 소재를 열거하면서 그 제목에 맞게끔 작품을 적고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외에도 방법은 작품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 표현 논제. 이 작품은 근자에도 몇 번 나왔어요.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다는 것은 날아간다. 이런. 세상을 떠나가서 날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는 미리 문제가 9번에 이 시 시상 전개 방식 세수로 나누어 할 때 현실, 이상현실
그러니까 현실 이상은 또 가상입니다. 다음에 현실 이렇게 그 가상현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이면에는 애국가가 깔리고 있어요. 잘 보면은 이 시 작품이. 그리고 이 시가 1980년대작이거든요. 여러분 현대사에서 80년대 하면은 전두환의 군부 독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억압의 시대, 폭력의 시대입니다. 삼천교육대니 뭐 어쩌니 지금은 역사적으로 정리되어 간 과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측에 이번 작가의 현실인식 그 대목 한번 보세요. 시를 당대의 유언으로 쓰고자 했던 시인의 바라본 자 밑줄 80년대는 죽음과 절망의 시대. 밑에서 넷째 줄 폭압적 현실 상황에 대한 극도의 좌절감. 이걸 풍자한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 하고 주제 한번 파악해 보면은 주제는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 파 이런 얘기. 그러나 결국 좌절한다. 뭐 때문에? 군부, 독재, 폭력 때문에. 우리들이야 여러분들이야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지만 87년에 대단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대학로에 막 그 뭐예요 대학생들 나와가지고 87년에 6.29 서던이 있었거든요. 손을 들어 정치권에서 막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뭐 그 시대를 안 살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번 보세요. 영화가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이렇게 보러 가면은 앞에 대한뉴스 이래가지고 나오고 애국가 막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요즘에야 뭐 그렇지 않죠. WB 마크 팍 나오고 말이야. 막 이래가 시작하고 또 예고편 선전하고 이거지만 그 당대는 7, 80년대는요. 그게 의식적으로 의식교육 아이가 국민 정신교육으로 영화에 딱 대한뉴스 맨 처음에 애국가 쫙 나오고 전부 일어서서 지금 경례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밑줄. 삼천리 화려강산 밑줄. 지금 시인의 의도가 그 군부 독재의 폭력에 대한 풍자라는 식으로 먼저 알고 있다면 정말 경청하고 정말 삼천리 화려강산인가 반어법입니다. 시인의 의도에 의해서 판단해보면 얼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왜 그 그림 사막 까닭이 새들이 막 강을 이륙해가 막 날아오르는 모습들 들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TV 끝날 때 보면은 KBS 같은데 마지막에 애국가 나옵니다. 그 그림 자막 한번 연상해 보면 돼요.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 밑줄 낄낄.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낄낄대다는 기분 나쁘죠. 그죠? 하하호호 하는 것보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웃음의 종류로 한자로 바꾸면 조소 그래. 비웃는 웃음. 조소. 누구를 조소할까? 그 바로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을 조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새끼들. 왜? 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새들이 우리를 보고 낄낄거리며 조소하고 있는 군부 독재의 폭력도 찍소리 못하고 심지어 그것도 알지도 못한 저 무식한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를 조금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 학교에서도 뭐 우셔우셔 그러고 막 나가고 체류탄 터지는 광장도 뛰어다니고 했는데 보통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학내에서 보면 과에 한 50명이 있다라면 한 두세 명은 아주 대단한 열혈분자들이고 한 10명, 20명 정도는 그 항상 그게 동조합니다. 나머지 30명이 문제예요. 나머지. 근데 그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표정입니다. 대부분의. 뭔가 보이지 않게 무의식 가운데 세뇌되어 있어요. 정치적 뭡니까? 이와 같은 패턴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무지하다라는 표현은 그런 걸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시대가 폭력적인 시대에는. 한번, 여러분은 이제 지금 지식인이다 하지만 이 세상이나 현실 읽기를 무조건 비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현실관이잖아.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대의 그 지식인으로서의 정확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의 생각도 경청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 한번 계속 가보죠.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세상. 추구하는 세상이죠. 그 민중이 주인 되는 삶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군부의 억압이 아닌 자유를 위한 삶 뭐 이런 것들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없단 얘기야. 폭력의 시대니까. 떼어매고 이 세상 바깥에 어디론가 그 이상 세계를 찾아 날아가는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디론가 날아간다까지가 실제 현실이야. 그러니까 자막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제 가상현실 우리도 여기서 날아갔으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까지. 여기가 지금 뭐예요? 바로 나름대로 이상으로 가고 싶다. 가상현실입니다. 응? 우리도 우리들끼리 뭐 못난 놈들끼리 부족한 놈들끼리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부족하더라도 많이 못 배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폭력이나 정치적 폭력이 어떠하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문제죠. 그건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자기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이때 낄낄은 의미가 좀 다르죠. 이때 낄낄은 누구를 조사합니까? 군부 독재 세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도 화무 11용이 됐다. 권력이 오래가리. 지금 보세요. 전단위 재산 몰수되고 난감한 지금 말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이 되어 있고 그죠? 생각해보면 가끔씩 이렇게 TV에 보면 과연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그런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우리의 대의를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있다면 그래 날아가고 싶은데 마지막 이제 그 자막이 끝날 때가 되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여기부터 하는데 대한 사람부터 여기부터서 뭡니까? 바로 현실 세 단위로 구분했을 때 길이 보존하세 해서 끝났죠. 애국가가. 그러면 이제 각각 자리에 앉는다. 영어 관람을 위해서 앉는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저앉다. 뭔가 힘이 빠진 자세로 털썩 주저앉다는 것은 시대적 절망입니다. 좌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잘 읽어내야 돼. 시대적 폭력에 대한 좌절과 절망. 자, 해서 8번의 답은 4번. 이 시의 특성으로 부를 수 없는 것. 현실에 대한 조롱하고 있죠. 낄낄대다면서. 사회상에 대한 풍조도 있고 인간과 자연의 대조.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대조는 저기 자막 속에 새떼들은 이상세계를 향해 날아간다고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그건 대조적인 관점이죠. 냉소적입니다. 비유적이죠. 조소하고 냉소하고 패러디 없습니다. 이 시는 순수 창작이죠. 패러디 없어요. 애국가를 패러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패러디는 모방하되 재창조가 되어야 되겠죠. 형식이나 이런 따위를 모방해야지. 이건 애국가가 이면의 배경으로 깔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애국가 자체를 패러디해가지고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 자 여기까지가 시 원론 모조리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몇 개만 내가 지적하고 작품 감상에 1번 백석. 여러분 그 공무원 그 문제 가운데 시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온 출제빈도 1위가 누군지 압니까? 백석 시인입니다. 그 혹여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사람 처음 듣는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으로돼 앞으로는 바르게 알고 가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지? 지금까지 무지했던 걸 자꾸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에 자꾸 끼워 넣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백석. 이건 어렵지 않은 시입니다. 쭉 보면. 금이 있죠, 금이. 제목이 수라 있잖아, 수라. 수라는 아수라 들어봤죠? 아수라 장애를. 우측에 봐봐. 시의 이해. 2번. 수라,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의미하는 불교의 아수라를 달리 이르는 말. 이 시적 의미는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는 현실 상황. 그럼 수라라는 제목은 바로 불교 지옥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식민지, 지금 식민지입니다. 백석은 식민지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수라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보니까 거미를 이렇게 놓고 새끼거미, 어미거미, 형제거미 막 쭉 나옵니다. 결국엔 거미와 이 시적 화자는 동일시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동일시란 아이덴티티.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첫째 행의 마지막에 아무 생각 없이 밑줄. 둘째 연의 마지막 행 서러워한다 밑줄. 자, 3년의 끝부분 실패한다.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서러워하고 실패한다. 이 감정의 변화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되 여러분들 7번 한번 봐봐요. 7번 뒤에 넘겨서. 이 시와 보기의 화자가 동일 인물 맞습니다. 이 시인이 적었던 시예요. 7번 문제. 여기 이 작품은 그 가로 안에 인용한 시는 제목이 이겁니다.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제목이에요. 주소 같죠? 신의주 하면 압록강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신의주. 요즘 북한이 그 신의주 관광사업을 많이 벌인다죠. 참 어쨌든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백석 시인 이 사람의 시풍을 한번 윤동주 시풍을 얘기했듯이 어떤 시인의 시풍을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토속어 하면은 이 사람은 평북 방언들이 토속어를 통한 민족적 삶의 원형 추구. 원형 이해 잘 못할 것 같아요. 원형질, 본 모습이래. 생물 배우실 때 왜 원형질 해갖고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배우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본 모습. 토속어니까 평북, 평안북도 방언이 많습니다. 정주 출신입니다. 김소울과 같은 고향이에요. 이 시인의 시에 토속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투리에. 를 통한 민족적 삶의 본 모습은 어디다가 초점을 고향. 이 우리 민족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모델링이 고향이에요. 그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도 공문에 4번 나왔습니다. 나중에도 문제가 쭉 나오는데 백석의 시풍이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뭐 여러 군데 신문사에도 근무하다가 떠돌아다닙니다. 뭐 이유 있겠죠. 여기도 지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이라는 목수집에 지금 겹방살이 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처음입니다. 보세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놈이 뭐 아내가 있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완전 숙자죠. 노숙자식으로.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식민지적 억압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참 현대사에서 여러분 지금도 연속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현대사가 참 그저 비극적인데 억압이란 억압은 다 갖고 있어요. 그지? 구한말에는 탐관오리의 억압. 응? 여러분 수탈당해. 여러분이 수탈이 여러분 할아버지 정조들이 수탈당해. 보통 80% 이상이 뭡니까? 빈민, 일반 백성 아이가. 그죠? 요즘에도 5%가 우리나라 땅의 30%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95%는 몇몇 중산층 빼면은 전부 저소득층 아니겠어요? 다 휘둘려 살고 있는 겁니다. 따지면은. 이런 것을 무슨 공산주의 철학이라 합니까? 그건 좌익으로 몰아세우는 또 우익적 성향의 한 표현일 뿐이고. 일제강점기는 일본 제국주의, 외세에서 억압당했잖아요. 우리 민족적 억압.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니까 전쟁이 또, 이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이념의 싸움의 하나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응? 그죠? 미국과. 그래서 이제 누가 바로 신탁 통치가 되잖아요. 강대국들의 위에는 소련 공산주의, 밑에는 뭐 미국. 지금도 우리가 미국의 정신적인 식민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상황이. 일본은 나름대로 큰소리 뻥뻥 치는데 왜? 강대국이니까. 우리는 큰소리는 못 칩니다. 미국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때도 많고 말이 우방이지, 그죠? 그런 데서 과연 이런 시대적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야, 이런 시대,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고 또 문학도 배우고 이래서 자기 개인이 하나하나의 국가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생력이나 능력이 없다면 국가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좁게 얘기하면 청년 실업 시대, 험난한 시대, 어려운 시대. 여기서 바늘 구멍과 같은 취업의 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을 강하게 갖지 않으면 황당하게 암기나 해서 밑줄이나 긋고 이런, 그거는 기하학이 아니야. 줄 긋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무리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조금 더, 깊이란 딴 거 아닙니다.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시가 나오면, 시에 대한 내가 얘기한 것만이라도 최소한 알려고 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로구나. 라는 아주 모르면 그렇게만이라도 생각을 해 나가려는 발자취가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한 8개월 푹 담궈 보세요. 거기는 여러분이 나태함 이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나 죽었어 이래 생각하고 8개월 동안 팍 한번 담궈 보세요. 그러면 올해는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은 반드시 열립니다. 무엇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자기와의 정말 고독한 싸움이에요. 거기에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의 나름의 해법과 교수학습들을 탁탁 꼼꼼하게 이렇게 연결. 지금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장담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내년까지는 합격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죠. 이 시대적 억압 때문에 이렇게 다 가족이 헤어지고 공동체가 해체됐잖아. 그 어느 바람생, 이때 바람은 시련쯤 되겠죠. 그게 딱딱 느낌이 탁탁 오잖아요. 바람하면 깨달음을 갖추는 매개도 되지만 이때는 시련,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은 그냥 날씨가 춥다 이것만 1차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가 그거 아니거든. 속뜻을 한번 이제 내재된 의미를 읽으면서, 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껏 헤매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러면 시련의 가중치가 더욱더 높아가죠. 추위는 점점 마찬가지.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 여기 제목에 보면은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방이야. 그 집 한 서틀간 한 방에 들여서 진을 붙였다는 말은 새를 들어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 거미는, 내가 아이덴티티 얘기했죠. 동일화. 거미도 막 헤어질까 싶어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슬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가족이 헤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거미는 바로 시인의 그와 같은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죠. 1번이 정답이다. 는 정도. 나머지 문제도 복잡하게 쓰나 연결해 두시고요. 여러분 239쪽 있죠. 유리창 작은 별. 자,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도 있고 프린트물 4번 보세요. 프린트물. 같이 이렇게 옆에 놓고, 이 유리창은요 출제가 한 20번 정도 나왔어요. 최근까지. 2013년에도 나왔잖아. 작품을 언급할 때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출문제에 초점 둔다는 말씀 잊지 않으셨죠?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시에 대해서 나올 때는 다 풀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해석점을 갖다 드립니다. 얼마 전에 책자에 보니까, 우리 학원에 보니까 하나 있어가지고 툭 보니까, 떠먹여주는 영어. 제목이 그래요. 떠먹여주는 영어.
내가 보고 피식 웃으면 확 잡아챘습니다. 영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영어 꽤 해요. 근데 떠먹여주다. 난 가장 싫은 게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면 과는 식물인간이지, 식물인간. 반대로 수험생은. 그죠? 가만히 누워있고 폭폭 떠먹여주고 얹힌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자기도 활동을 해야 뭐 소화가 될까 아닌가 봐. 자기 활동은 뭘 얘기합니까? 떠먹여주는 것을 소화할 정도로 활동한다는 것은 자기 학습이 필요한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해야지 떠먹으면 주면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참 자그랍기도 하고 그래서 확 잡아쳐서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용과장이 우리 그 용과장이라고 한 분 있어요. 남자분 좀 덩치 있고 쉽게 얘기하면 데프콘 닮은 친구 있죠 여기 앞에. 수업 시간에 이러면 난린데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야 데프콘 이랬다가 막 얘기하고 막 어쨌든 뭐 그 친구 보면은 왜 버리십니까 교수님 가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다고. 그거 지금 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막 이러다고. 여튼 간에 이 제목이 조금 보면은 조금 뭐 눈에 벗어나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뭐 그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유리창 원래 제목이 1입니다. 1인데 정지용. 여러분 정지용도 꽤 비중이 있는 우리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슬픈 시예요. 어찌 보면. 뭐 옆에 뭐 미리 사전 지식을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갔는데 나선 시가 나오잖아. 그럼 사전 지식이 없잖아. 그걸 미리 학습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아는 시라도 우측에 있는 핵심 정리나 이런 거 보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금방 읽잖아요. 그지? 빠르게 읽으면서 이 시가 좀 슬프다. 뭐 어떤 시 대충 이러겠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짜내려가는 그게 바로 자기가 배운 시에 대한 해석을 한번 이렇게 교통정리하면서 감상을 해보는 능력을 기르는 길이에요. 그런 연습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시험장에 딱 갔는데 한 번도 못 본 공부 안 한 시가 나도 어머 기죽어 이건 내가 풀 수 없네. 이게 아닌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연습을 안 해놓으면은 당혹하기 쉽습니다.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시도 틀립니다. 공부했는데 보니까 문제는 생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짜내려 가왔어요. 그냥 낯선 시든 어떤 시든 공부한 시는 한 번도 한 문제도 빗겨나서는 안 되고 안 한 시도 맞출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연결되면 좋은 학습이 안 되겠습니까? 보시죠. 유리를 보고 있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차고 슬픈 것 밑줄. 여롭시 이건 낱말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뭐 두세 번 듣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건 한글 맞춤법에 내가 몇 번 얘기합니다. 여롭다 할 때 스팀 없다가 아닙니다. 그 열은 의미가 없어요. 열의 의미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멀어갔습니다. 여롭다 우리 경상도 방언에 여롭다란 말과 비슷합니다. 그건 방언이지만 여롭다면 약간 부끄럽다. 겸연쩍다 이런 말. 여롭시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오니 길들이냥 언날개 밑줄. 언날개를 파다그린다.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보아도 자 일단 여기 반복되죠. 지우고 보는 행위. 그 옆에다 행위 반복 이렇게. 새카만 밤이 밀려나오고 밀려와. 자 밀려나오고 밀려와 부딪히고도 이건 행위 반복이 아니죠. 지우는 것은 시인의 주체적인 행위지만 밀려오는 것은 수동적으로 이 어둠이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이건 행위 반복이 아니에요. 그냥 반복을 해놓은 거지. 물 먹은 별 밑줄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피일간이 짖은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 밑줄.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 너란 대상이 누군가가 있고 또 산새처럼 날아갔다는 그런 진술에서 보면은 너의 상실입니다. 뭐 죽을 수도 있고 그제? 뭐 이별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겠나? 그렇게 보면 누군가 굉장히 소중한 대상을 상실하고 그 슬픔을 노래한 시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조금 맞물어 보면은 아들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자고로 자식이 죽어서 슬퍼한 그런 시들이 또 몇몇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유리는 이때 유리는요. 유리 있죠.
지금 제목이기도 한 유리창, 유리는 이게 통로와 단절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 이중적 의미, 통로이면서 단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저녁에 그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실 때 요렇게 유리창을 보면은 자기 얼굴이 보여요. 자기 얼굴. 자기 얼굴. 그리고 가까이 가 보면은 바깥 풍경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 유리에 유리가 이렇게 있다. 유리를 보고 있는데 유리에 죽은 아이의 영상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밑줄 친 세 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날개, 다음에 물먹은 별, 산새. 이 셋은 원관념이 죽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언유법, 직유법에서 했죠. 죽은 아이. 그걸 알아야 돼 일단. 그래서 여기 죽은 아이 영상이 떠오르는데 왜 유리를 계속 닦느냐 하면은 밤은 부정적인 요소예요. 밤. 새카만 밤. 그러니까 아이의 영상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가까이 가보니까 바깥 풍경이 보이죠. 따라서 밤은 아이의 영상을 저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보니까 밤이 있다고. 그래서 밤을 자꾸 닦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지우는 대상은 밤인데 여기 행위 반복이 있죠. 그래서 아이의 영상을 보려는 아버지의 뜨거운 노력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걸 행위로 나타낸 것이. 자, 유리에 차고 실픈 것. 아이의 영상일 수 있겠죠. 어른거린다. 약간 부끄럽게 붙어서서 입김은 왜? 그 밑에 언날개 아이가 죽었다. 얼었다면 촉각적이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 영상이 춥지는 않을까 싶어서 입김을 불리는 거예요.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인 양 언날개를 파다 그린다는 말은 영상의 명멸이다. 명멸.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보였다가 가라앉았다. 이런 모습이에요. 명멸. 그래서 뭐 명멸할 때 가라앉는 이유는 안 보이는 이유는 밤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래 보면 아이 영상이 환각 속에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야 가까이 가서 만지고 싶어 딱 보니까 바깥 풍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시는 밤을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 부정적인 의미죠. 밀려나오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 요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주객 전도된 표현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은 별이 물먹었다 이런 문법 구조 아닙니까? 별은 아이의 영상인데 그럼 별이 아이가 울고 있다 이게 아니거든. 여기 물먹은 울고 있는 사람은 시인입니다. 시인이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눈물 속으로 보이는 아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가끔 눈물 속에 눈물이 거렁거렁한데 그 사이로 보이는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굉장히 흐릿하죠.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왜? 눈물이 어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표현이에요.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왜 닦는가. 외로운 황홀한 그 밑줄 그어줬죠. 이 수사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는. 저 앞에 역설법 할 때도 나왔는데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외롭다, 황홀하다는 형용사예요. 외롭다, 황홀하다. 그래서 이거 모순이 형용이에요. 뭔데? 형용사가 모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이런 형용사와 어울리죠. 조화가 되고. 근데 외롭다와 황홀하다는 서로 격이 맞지 않은 형용사. 이게 모순 형용. 모순 형용도 역설법의 상황입니다. 논리적 모순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시라는 것은 이 역설법은 표현법이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런 표현 속에 표현을 이렇게 거꾸로 벗기죠. 인지적 해석. 인지적이라면 사실적 해석이 돼야 돼요. 이해가. 이걸 수사법 이전에 풀어가지고 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어야 그 대목이 해석이 됩니다. 시는 압축의 문학입니다. 그럼 여기에 외롭다, 황홀하다면 스스로죠. 왜 외로울까?
왜 황홀할까를 이게 서술어인데 생략된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 함께 추적을 해보세요. 주어라든가. 왜 외로울까? 뭐 굳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외롭지. 누가 봐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외롭죠.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외로워. 아버지는 외롭다. 황홀하다. 그래서 유리의 아이 영상이 떠오른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유리창에 아이의 영상이 떠오른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죠. 떠오른다면 자꾸 밤이 와서 가로막는 나불에 아이 영상이 지워진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유리창에 아이 영상이 떠오른다면 얼마나 황홀하냐. 원래 기존의 문장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서 사실적인 이해를 해야 이 의미를 파악이 돼요. 여기서 아버지는 외롭다라는 서술어 하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술어라며 의미 단위에서 서술어 하나, 이 문장에서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외롭다. 유리창에 아이의 영상이 떠오르면 얼마나 황홀할까는 서술어만 따서 압축한 거예요. 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외로운 황홀한 나온 거예요. 얼핏 보면 외로운 황홀한만 딱 보니까 어떠십니까? 외롭다 황홀하다는 서로 형용사가 모순되니까 논리적 모순이지만 이런 인지적 해석을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니까 이 속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그 속에 진실성이 함축되어 있다며, 그래서 그 속에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보면 이런 과정을 이해 안 하고 외로운 황홀한 논리적 모순 형용 이러니까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 뭔지도 모르면서 막 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서 우리가 왜 표현 기법과 발상 수사법을 공부해야 했는지,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시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시의 언어에 민감한 표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좀 참고하시고요. 고운 피혈관이 찢어진 채로 하는 것은 아이가 무슨 병으로 죽었겠냐? 폐결핵으로 죽었다 이러니. 너는 산새처럼. 새들은 보면은 한 나무가지에 오래 있지 않아요. 아버지란 나무까지. 이 나무가 아버지라면은 잠시 앉았다가 떠난 새처럼 나에게 자식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가버렸구나 하는 상실감이 극도로 강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죠, 시가. 자, 문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에 보면은 이 유리는 아이의 영상이 떠오른다면 하나의 통로예요. 그죠? 그리고 바깥에는 뭐가? 밤. 이 유리 바깥에는 밤이 딱 배경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 내부에는 이 유리창에 아버지의, 그러니까 유리를 경계로 밤이 있고 아버지의 부정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절과 통로의 이중적 의미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번 보죠. 기억 리을 중 밑줄 친 시어의 비유적 의미. 그러니까 밑줄 친 시어는 향과 제망매가 나와 있어요. 입 이렇게. 제망매가는 여러분 스케치북 보세요. 제망매가는 4번입니다. 망매는 죽은 여동생이야. 여기도 상징이 되어 있는데 어느 가을 이런 바람 밑줄. 이런 바람은 요절. 누이가 일찍 죽었다. 요절.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은 뭘 뜻합니까? 떨어지는 잎. 잎에 줄이 그어져 있지만 떨어지는 잎은 죽음입니다. 죽음. 떨어지는 잎은 정말 죽음이잖아. 누이가 죽었다니. 그러면 4번에 그 정도 판단했다면 우리가 금방 공부한 유리창에서 죽음의 의미와 관련된 시어를 골라보자. 유리는 이중적 의미, 입김은 이 죽은 아이를 따뜻하게 할 요량으로 불리는 아버지의 부정 이쯤으로, 그 다음에 밤은 아이의 영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산새는 뭐예요? 죽은 아이잖아. 답이죠, 그죠? 뭐가? 산새가. 자, 이래서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함축적 의미가 동일한가 하는 것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지방직 국어비잖아. 장애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하면서
예, 그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 시들은 또 좋은 기회에 한번 틈타고요. 잠깐 여유뒀다가 실전 문제에 몇몇 내가 풀이해 주겠다라는 시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다듬어서 보면서 연결하고 오늘은 시문학 매듭하고 수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